객주 제4권 서평을 시작합니다. 이 소설은 사실 주인공이라고 내세울 만한 인물이 없습니다. 천봉삼, 길속에, 선돌, 조성준, 이용익, 매월, 월이, 천소래, 조소사, 운천댁, 신석주 등이 나오지만 어쩌면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주인공일 수도 있는 그런 소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가는 아마도 이 모든 인물들을 통해 1800년대의 시대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싶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속되고 천박한 묘사를 예사로 하지만 그런 대중적인 문장을 통해 독자들이 그 시대와 그 인물들을 좀 더 가깝게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기를 원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강경에서 서울을 향해 가는 뱃길, 유난히 풍랑이 심한 지점에서 부삼되어진 천소래를 던져버린 천봉삼은 서울 한복판 뚝섬을 지나 용산을 지나고 성내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그는 선돌과 이별을 하게 되는데요. 오랫동안 가족을 못 만난 채 떠돌이 생활만 했던 선돌은 수년 만에 가족을 만나기 위해 해주로 가겠다고 말하는데요. 함께 가자고 간곡히 권하지만 봉삼은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안동에 있을 때 힘있는 객주집에 납치되어 갇혀있는 선돌을 구하기 위해 객주집 가부딸 조소사를 납치하고 동무 채돌이는 조소사의 몸종어리를 납치한 건 1권에서 나왔는데요. 납치 과정에서 두 사람은 눈이 맞았죠. 그래서 하룻밤을 같이 보내면서 만리정을 쌓지요. 그러나 조소사는 이미 서울의 거상 신석조의 첩이 되기로 아버지가 약조를 했으므로 이송천 나루에서 눈물의 이별을 하게 되고 그때 그녀는 산호비녀 2개를 남모르게 봉삼에게 건네주었는데요. 봉삼은 그중 1개를 동무이자 형벌인 채돌이의 아내가 되는 월이에게 건네주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채돌이 부부 선돌과 어울려 보부장사를 했었는데요. 이제 서울에 온 이상 조소사를 한번 만나야 되겠다는 결심을 꺾을 수가 없는 거지요. 조소사는 그점 탑동에서 살고 있었는데요. 거상 신석조의 첩이 되어 엄청난 영화를 누리게 되지만 마음은 늘 하룻밤 정인인 봉삼을 그리워하고 있었지요. 신석조의 나이 지금 70줄. 잘 먹어서 혈색도 좋은데다 골격도 튼튼했지만 40살 이상이나 더 먹은 그에게 무슨 애정을 느낄 수 있었을까요? 신석주는 젊은 시절 워낙 여색을 밝히는 바람에 생산 능력까지 잃고만 상태인데요. 거기다 여자와 육체적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상태조차 안 되는 남자죠. 그런 몸으로 굳이 첩실로 그녀를 끌어들인 이유가 궁금하지만 사실 그는 가초처럼 쓰다듬고 품으면서 살고 싶은 욕망 때문에 그녀를 데리고 온 것 같습니다. 이미 거상의 반열에 든 그는 소위 말하는 정경유착으로 서울의 세도가들과 어울리며 천지에 부러울 게 없는 몸이지만 자식이 없었고 몸까지 그랬으니 조소사로선 온갖 호사를 누리고 살고 있긴 하지만 빛 좋은 개살구일 뿐 잘 먹고 잘 입고 의리의리한 저택에서 수많은 폐물을 지니고 종들을 부리고 산다 한들 인간의 본성을 무시한 행복이란 있을 수 없는 거지요. 신석주는 합리적이고 트인 인물이긴 했지만 철두철미 빈틈이 없는 성품이었던지라 애첩의 바깥 출입만큼은 엄격하게 금하고 있었기 때문에 집안에만 갇혀 있었던 조소사는 사실 살아있어도 산 목숨은 아닌 거지요. 자연스럽게 천봉삼을 그리워하며
신석주의 집사격으로 집안일뿐 아니라 장사의 모든 것을 총괄하다시피 하는 맹구범이 지난번에 전주로 내려갔을 때도 조소사는 엄밀하게 그를 탑동으로 불러들여서 천봉삼을 수소문해보라며 부탁을 했었는데요. 친척이라고 말은 했지만 맹구범이 고대 들을 리가 만무한 거지요. 장사 속으로 평생을 산 그는 눈치 빠르고 매끄럽게 이럴 데 없는 사악한 인물인지라 적당히 속는 척하며 뒤로는 생색을 내고 배물까지 얻는 이득을 취하지요. 아무튼 이런 와중에 서울에 온 봉삼은 동행하자는 선돌의 청을 완강히 거절한 채 홀로 남는데요. 어리가 있었던 선돌은 봉삼의 보침 속에 은자 400냥을 넣어놓고 떠나지요. 그러나 봉삼은 서울의 wal패들에게 그 돈을 모두 강탈당하고 매를 맞아 죽을 지경이 되는데요. 그 와중에도 조소사를 찾겠다는 일념으로 버티게 되지요. 인간에게 하룻밤에 만리정을 쌓는다는 말은 그래서 나온 것일까요? 단 하룻밤을 같이 했건만 두 사람의 애정은 이렇듯 깊기만 한데요. 신석주의 집에는 맹구범을 따라 오리가 함께 들어와 있었죠. 전주에서 오리를 급간하고 온갖 가문이슬로 꿰던 맹구범은 그러나 서울에 도착하자 안면을 싹 바꾸고 정지방에 그녀를 넣어 종으로 부리며 인연전연 갖은 구박을 다하지요. 졸지에 첩실자리까지 응감성심이 된 어리는 원한이 뼈에 사무칠 지경. 그 와중에 거의 초죽음이 된 봉삼이 찾아들어 두 사람은 뜻밖의 상면을 하게 됩니다. 차마 그를 외면 못한 채 다락방에 그를 감춘 후 지극정성으로 오리는 수발을 해줍니다. 그걸 눈치챈 맹구범 오리를 닥달하면서 봉삼을 다락방에서 끌어내지만 그의 사람 됨됨이를 한눈에 알아보곤 이용가치가 크게 있는 사람이라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수하에 두고 이리저리 굴리면서 신석주의 눈에 띄게까지 하는데요. 사람 보는 눈이 탁월해 노회한 여우 같은 신석주 역시 천봉삼을 알아보고 선단의 행수로 자리를 내주지요. 한편 길 속에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조성준을 팔아 천소래에게 엽전 3,000냥을 강탈하고 양반아씨 운천댁을 달고 서울에 올라온 그는 세경다리계에 그럴듯한 거처까지 마련하여 살고 있는데요. 워낙 교활한 데다 수완이 비상한 길 속에는 몰락한 양반 나부랭이를 가까이에서 속가에 응시하여 벼슬까지 얻지요. 생원과 진사를 뽑는 속가에 응시할 자격은 어린 반푼어치도 없지만 유피로라는 몰락한 양반을 이용해 거짓 시험을 본 거지요. 꼴에 양반이란 호칭을 듣고 싶었던 그는 선해당상 김보연 대감의 식객으로 있는 유피로와 어울려 그런 짓을 한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 맹구범과도 알게 되고 신석주와도 안면을 넓히는 등 교제의 범위가 달라지지요. 때마침 신석주를 따라 서강 갯나루 풍신제에 참석한 조소사 당시의 국거리 장단에는 온 나라가 발칵 뒤집히듯 수많은 인파가 모여들어 일종의 축제로 즐기는 민심이 있었지요. 대주가 신석주의 굿주가 김보연 대감이었으니 그 화려함과 풍성함은 달리 비할 데가 없었는데요. 심지어는 강화도와 서강 사이를 오가는 상인들까지 도손목으로 모여들었죠. 그 화려한 굿판을 보다가 송파장터 왈자로서 이번 상도에 선임으로 선발된 한 위인이 조소사 앞으로 한급히 다가가서 흥급을 떨어뜨리고 사라지는데요. 이 기물의 주인이 사공망 옆 미루나무 숲에서 기다리고 있어 라는 묘한 말을 남기지요. 한급히 언급을 열어보자 이송천 나루에서
봉삼에게 건네준 산호비녀가 들어있었지요. 놀란 조소사가 갯불 아래쪽으로 달려가자 거기엔 꿈에도 잊지 못할 봉삼이 서 있었는데요. 그들은 서로 얼싸안고 잠시의 해포를 풀었지만 오래 서 있을 형편은 아니었지요. 아래쪽에선 몸종 언년이 아씨를 불러대고 그 곁엔 신석주가 서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다시 눈물로 이별한 그들은 며칠 후 신석주 소유의 집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데요. 신석주가 늙은 여우처럼 노회한 인물이긴 해도 악하고 어리석다기보다는 지체나 배포가 있었던 인물이었던지라 두 사람의 만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건데요. 수많은 재산을 물려줄 자손이 없는 것이 서러웠던 그는 천하절색의 애첩과 그의 정인을 만나게 하여 그 자손을 얻겠다는 계략을 꾸민 것이죠. 때마침 월이라는 반비다치 계집을 보아하니 심성이 단단하고 입이 무거운 여인임을 간파하고 그녀랑 단 둘이서만 아는 비밀로 계략을 꾸민 건데요. 이미 보아서 알게 된 그 봉삼 역시 훤칠한 미장부의 마음 씀씀이가 그럴듯하고 해서 그의 씨를 받기로 마음먹은 거지요. 신석주의 농간을 나중에 간파하지만 어찌되었건 재회의 기쁨을 누리게 된 봉삼과 조소사 두 사람은 목숨을 내놓을 요량으로 하룻밤을 꿈같이 보내는데요. 아무도 없는 집 대문 밖에서는 월이가 망을 보고 두 청춘 남녀는 죽어도 한이 없을 밤을 보내게 되는 거지요. 고통스럽지만 담담한 심정으로 그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신석주는 다음날 맹구범을 잡아들입니다. 이미 월이로부터 전주에 있을 때의 악행을 들었고 이미 자신의 재산에 손을 대기 시작한 느낌을 받은 신석주는 맹구범을 제거할 마음을 먹은 건데요. 부자들은 원래 자기 재산을 지키는 데는 남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고 그러지요.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이중 삼중으로 감시하고 수하에도 여러 사람을 두어 결코 허무한 결말이 안 오도록 대비를 하지요. 맹구범의 인간성을 진작부터 파악한 그는 피부치도 아닌 그를 제어하기로 마음먹은 이상 정광석화처럼 일을 진행시킵니다. 갖은 핑계를 대면서 신복들을 시켜서 혓바닥을 자르게 하고 넉넉한 돈을 주어 집에서 쫓아버립니다. 돈 있고 근세 있는 사람이 수하의 사람을 죽이고 병신 만드는 일이 식은 죽 먹기보다 쉬웠던 시절 1800년대의 우리 사회의 민낯을 작가는 적나라하게 보여줌으로써 독자들을 전율하게 합니다. 그 후 봉삼은 신석주의 상단을 이끌고 배를 타기 위해 객가로 나가고 길 속의 악행은 끝간데 모르게 진행이 됩니다. 그는 이미 서울에 들어와 wal패들과 함께 온갖 악행을 답서받은 송만치 문경세제에서 조성준에게 참혹한 징벌을 받았던 그 송만치를 죽였고 그가 데리고 살던 조성준의 아내였던 여인을 집으로 데리고 가 운천떼개가 맡겨 간소하게 하고 있었는데요. 맹구범의 부탁으로 그렇게 한 것이지요. 일단 이용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죽이거나 숨기거나 사기를 치거나 어떤 일도 마다않는 길 속에 우리가 가끔씩 살면서 만나게 되는 사람 중에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양심이니 자존감이니 하는 것을 절대로 소유하지 않은 천성적인 악인이 있는데요. 길 속에가 바로 그런 자입니다. 그는 사람 죽이는 일에 티끌만큼의 가책도 느끼지 않는 자인데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서 가까운 사람의 목에 서슴없이 비수를 겨누는 자이죠. 조성주는 과연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송파의 쇠살주, 문경세제에서 채돌이랑 천봉상과 함께 개인적인 보복을 하고 나서 강경의 그 김학준을 납치함으로 온갖 사람의 입질에 올랐던 조성준, 천소래의 농간으로 참살되었다고 소문이 자자한 조성준,
소문처럼 그는 죽었을까요? 죽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향한 추세를 따돌리기 위해 죽은 것처럼 위장하고 이름 모를 장돌림의 시체에 그의 채장을 매달아 죽은 것처럼 소문이 돌게 하고 이때까지 이용익과 함께 도적들의 소굴에서 은신하고 있었던 건데요. 말이 도적 소굴이지 농림당이라는 당을 짓고 큰 일을 도모하려 하는 무리가 되어 있었죠. 수소문 중에 끝에 신석조의 사람이 되어 상단을 이끌고 온 무리 속에 길소개가 있음을 알아낸 조성주는 삼성산 기슭의 조도를 벗어나서 질펀한 개풀의 초입으로 들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덥석부리 동료가 있었고 마을 근방의 대장간에는 덕추라는 의리 있는 동무도 살고 있었지요. 덥석부리가 덕추의 방에서 늘어지게 자는 동안 그에게 맡겨두었던 하성총을 큰 헝겊에 싸서 들고 그는 길소개를 찾아 나서는데요. 자신의 이름을 팔아 천소래에게 돈을 3,000냥이나 강탈해 감으로써 자신의 신세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린 길소개에 대한 원한이 사무쳤기 때문이지요. 아무튼 그는 길소개를 만나 나룻배를 타고 강 건너가는 것까지는 성공하지만 그를 죽이는 데는 실패하고 맙니다. 온갖 가문이설로 길소개에게 속혔다기보다는 배신이야 했을 망정 병까지 들었다는 전 아내의 얘기에 마음이 흔들렸기 때문인데요. 결국 길소개는 달아나고 조성주는 관아에서 쏘는 총까지 맞는 몸이 됩니다. 덕추의 대장간에 숨으던 그는 아궁이 속에 숨고 죄 없는 덕추는 관아에 끌려가고 나중에 자초지종을 안 천봉삼이 농림당에 의해 구출되어서 도망온 덕추에게 나타나 가족과 함께 외지로 도망갈 수 있도록 은자를 건네고 같은 은자가 든 염랑을 건네면서 봉삼은 같은 선단에 있긴 하지만 길소개와는 전혀 다른 뜻을 가지고 있으며 조성준을 만나거든 송파장에서 만나 뵙자는 말만 전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홀련히 떠나는데요. 그렇게 제4편은 끝이 납니다. 쫓고 쫓기는 스릴과 서스펜스가 영화처럼 펼쳐지는 소설 객주 제4편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다음엔 다른 작품으로 찾아뵙기로 하겠고요. 객주 제5부는 좀 더 훗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